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용훈입니다. 신원식입니다. 네. 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열흘 전쯤 유용훈의 밀담 첫 방송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오늘은 예정이 없던 방송이 원래 계획보다 좀 빨리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외에도 지난 19일 날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안보 포기다, 무장 해제다, 그리고 NLL 포기다 이런 그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유용훈의 밀담 2편은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특별 편성으로 급히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옆에 계신 신장군님 보고 바로 알아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대세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대세가 연예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국방안보 분야의 각종 TV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신 우리 신원식 장군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신 장군님은 육사 37기로 임관을 하셔서 예비역 중장으로 예편을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하셨고 합참의 작전본부장, 차장 그리고 수방사령관 이런 이제 군의 요직을 두루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출신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작전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 유 기자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대세라는 과분한 칭호까지 주시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나라가 참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미랄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제가 방송에 적합하지 못한 지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작년까지 좀 나갔는데 네. 안 나가고요. 요즘도 가끔 공중파 TV 토론이라 이런 데서 제가 뵌 거 같습니다. 7, 8월 달에 기무사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현역이 나와야 되는데 적절한 사람이 섭외가 안 됐는지 저한테까지 요청하는 영광이 있었는지 앞으로 방송은 별로 제가 적합하지 못한 인물인 것 같고 이 유튜브에 우리 밀담에 열심히 불러주면 나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저희 조선일보 칼럼도 기고를 하셨죠.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잘 봤는데 그 칼럼 계기가 돼서 청와대에서 청원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칼럼을 쓰고 사실은 오전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갔는데 그걸 보면 제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가 이렇게 제가 국민청원을 요청했더니 그분이 청원을 넣었어요. 그럼 상당히 좀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 이번에 군사합의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하고 다른 견해가 있는 분들 물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제 말이 맞다면 우리 수도권 2,500만, 300만의 목숨은 제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봐요. 칼럼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탈원전도 했는데 2,500만, 3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한번 정부의 입장이 뭔지 반론의 입장도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제 말이 맞으면 정부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말이 맞으면 저도 역시 수긍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겠죠. 그래서 청와대 이렇게 핵심 참모님들께서 이 말 보신다면 공청에 대해서는 국민 공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문제도 공청회를 했는데 하물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청회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받아주실 걸로 굳게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모님들께서는 꼭 그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하시면 말씀드려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이제 평양 정상회담의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의를 이제 총괄적으로 보자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처음으로 이 지상, 해상, 공중 모두의 그 모든 범위 내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구역을 설정했다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이제 국방안보실장은 이번 합의가 뭐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는 뭐 그러한 뭐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양보를 많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번 합의가 사실상 무장 해제고 NLL 포기다, 그리고 안보 포기다, 이런 이제 비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 장군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이번 군사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런 적대행위 해소에서 지혜 공력에서 네. 사실은 뭐 한마디로 하면 완충 공간을 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 북한의 성격이 변해야 됩니다. 네. 미래는 북한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나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대충 미래를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북한은 지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 이후에 네. 올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직전까지, 판문점은 포함 안 된 겁니다. 네. 북한하고 655회 크고 작은 회담이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245회는 서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서명을 했네요. 예. 예. 그런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네. 꼭 뭐 과거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는 달라져서 이번에는 약속을 지킨다는 가설을 두고 네. 북한과 대화하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정부의 노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여튼 우리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죠. 김정은은 다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로 볼 때나 네. 지금 볼 때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닐 가능성일 때 우리가 약간의 손실을 받는 것은 감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목숨을 내놓는 거라면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정부에 요구합니다. 북한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닐 경우에 우리 수도권과 전방 장병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를 네. 동시에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완충 공간이고 적대이고 상호 군사적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신뢰의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네. 그 말을 내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검증하는 핵심 수단이 뭐냐면 정찰 감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군비 통제의 기본이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대폭 줄이고 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는 정찰 감시는 확대하는 겁니다. 네. 이게 1992년 7월에 맺은 헬싱키에서 맺은 항공자유화 군사조약입니다. 여기 미국, 캐나다, 북미 국가와 유럽 국가와 러시아를 참가했는데 이건 뭐냐면 러시아가 또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공격할 의도가 있냐 없냐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항공기를 가지고 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아놨죠. 여기에서 북한의 진정성의 의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나쁜 짓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 안에 옷을 벗을 테니까 내한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네. 내 가방도 뒤져봐라. 오픈시키잖아요. 그렇죠. 나는 칼을 안 넣어놨어. 근데 내 가방 보지 마.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가 아니냐는 것은 감시를 열어야지 막는 데는 악이 일 가능성이 당연히 많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우리 평양 군사합의서는 군비 통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의 가장 초보적인 조치를,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배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했느냐 북한이 많이 양보했느냐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다 양보하고 북한은 완전한 이득을 얻고 우리의 대북 결정적인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은 다 내려놨습니다. 네. 이 문제는 천천히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그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그 열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열의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네. 제가 우려를 칼럼에 보탰고 네. 그다음 제가 다 맞는다는 게 아니니까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을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봐서 네.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장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옛 말씀 중에 천하수한 망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이 딱 네. 떠오르네요. 예. 그 우선 이번에 군사 합의 중에 그 제가 볼 때 굉장히 앞으로 북한이 이걸 빌미 삼아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조항이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그 상대방을 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이라든지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북한이 계속 지적해온 남북 그 한미 군사 훈련 외에 네. 우리 독자적인 군 전력 증강, 예를 들어 킬체인이라든지 KMD라든지 삼축 체계조차도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 북한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쌍방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북한은 사실 거의 영향이 없어요. 네. 자,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이제 무력증강을 봅시다. 네. 북한은 경제력이 약해서 재래식 전력증강 포기했습니다. 핵무력만 증가합니다. 네. 근데 핵무력은 미북 간의 문제라고 안 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혼자만 전력증강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네.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를 합니까? 범죄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라 차단될 일이 없는데 네. 만일 국제적인 피해 사에서 해상 차단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북한이죠. 네. 우리가 무역을 지금 얼마나 많은 통상을 하는데 이미 지금 북한이 이제 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해상 화물 환적이라 이런 걸 감시하고 좀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다음에 정찰 행위라는 것도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말이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 나라에서 선제 공격이나 선제 공격을 하질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한테 할래도 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네. 그 조약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외부 침략을 받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부 침략에 이해하지 않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 북진을 하겠다. 네. 미국이 말립니다. 네.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정전까지, 전쟁이 안 나는 유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 그런 게 없는 뭐 유럽이나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처럼 그렇게 공격할 정책을 세울 나라도 아니지만 설사 누가 하겠다 하더라도 제도 장치가 있어요. 네. 북한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태여 이런 항공정찰에서 할 돈도 없지만 네. 한국은 어차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네. 정찰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정찰은 우리가 왜 하느냐? 네. 북한이 혹시 수천 번 6.25 위에 수천 번 도발한 것처럼 도발하는가 안 하는 걸 보기 위해서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만 못 보게 됩니다. 다시 네. 말해서 아주 쉽게 국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미에 CCTV 설치해놨습니다. 주인과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은 자기 집에 정상적인 시민이 안 훔치러 가니까 CCTV가 필요 없겠죠. 네. 도둑이 어느 날 그럽니다. 우리 담 다 허물고 CCTV 다 없애자. 네. 전혀 도둑질 안 한 사람한테는 최악이 되겠죠. 도둑한테는 마음 놓고 도둑질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보면 상호 호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국가의 성격이나 그때 군대의 성격 모든 걸 고려할 때 사실상 우리만 족쇄고 네. 그 족쇄로 인해서 북한은 도발하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성력을 줬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 장군님이나 제가 말씀 나누는 게 사실은 정말 높아심 기울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 4월에 이제 판문점 합의 때 그 한반도에서 이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그 뒤 행태를 보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미연합훈련뿐 아니고 한미훈련도 아닌 그 림팩이라고 그 태평양 국가들 다국적 해상훈련인데 이거조차도 참가하는 것을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빌미를 잡아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볼 때 좀 우려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기왕 거기 한번 더 말씀하면 훈련뿐만 아니라
태영호 공사의 국회 세미나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도 나오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이 모든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오는 물리적 공간만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또 뭐 우주 공간, 개인의 정신적인 공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병들한테 정신교육 시키는 것도 북한이 내가 긴장을 느낀다고 그러면 적당입니다. 만일 이런 게 국회 비준이 되면요. 예를 들면 야당모 의원이 국회에서 북한 체제의 인권을 거론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군에서 왜 훈련을 전방에서 열심히 안 하느냐. 북한군을 혹시 도발을 하는데 위험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모든 공간에서 적대기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봐서 북한한테 지금까지 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온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우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법이 합법의 탈을 씁니다. 대통령이 사인해줬죠.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국회 비준까지 해주면 북한의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전가의 보도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지금 이제 NLL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서해상 완충구역, 이게 이제 그 적대행위 중단 수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훈련도 하지 않고 뭐 이제 그 해상 기동도 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구역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NLL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적지 않고요. 특히 백령도 인근에 이제 평화 수역하고 시범 공동호로 수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앞으로 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 실행되면 NLL은 정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예비역 그 해군 제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신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서북도서 지역의 해역, 평화구역 아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대차원인데 북한은 황해도 땅 아닙니까? 우리는 서북 5개 도서하고 덕적도까지 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공간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황해도는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북한은 훈련을 하든지 장사정포를 배치하든 아무 지장이 없죠? 섬에 고립된 우리들은 섬은 그리고 뭐 하겠어요? 막대한 황해도에 있는 북한의 사군단 전력하고 우리 해병대는 거의 숫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의 20-30분지 1이잖아요. 그거 뭐냐면 바다와 함정과 항공기를 가지고 군사력 균형을 유지한단 말이죠.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북한은 아무 지장이 없이 사군단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해병대를 지휘하는 해군 공군은 발이 묶입니다. 이 말씀에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그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이번에 그 완충수역이라든지 NLL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황해도 지역의 북한군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는 뜨나요? 뭐 지금 그래픽 뜬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상 이 군사력 균형에 대해서 이것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 정한 평화수역에서 군사활동이나 훈련을 안 하게 되면 한국군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는 해군군의 우리가 그것도 수가 아니고 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북한군 사군단의 막강한 전력의 균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해병대가 완전히 고립된 거죠. 두 번째 이제 뭐 공동 어류국인의 평화수역이니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NLL에서 서북 해역도 NLL에서 왜 분쟁이 많았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에서 자기들이 인정한 NLL을 인정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NLL은 북한이 뭐 처음에는 준수하다가 60~70도 시비를 걸다가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도 만들어질 때 남북이 지금까지 관대로운 수역으로 한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NLL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차례 연평해전도 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서해는 간단합니다. 평화협력지도 필요 없고 북한이 NLL을 인정을 해서 NLL을 준수하면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역을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NLL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까 소위 NLL을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고 이쪽에 넘어올 때 서로
비무장력으로 검문 검색을 받고 수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NLL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GPS나 이런 게 없을 때 어선이 착오를 해서 항로를 이탈한 적은 있어도 대한민국 군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북한 경비정과 북한 어선은 매일 서너 차례 넘어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분쟁 지역을 이렇게 확대한다? 그 덕적도까지 확대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2회 항구인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그 불안해서 외국인 올까요? 그래서 지금 이 평화수역이라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 신뢰를 확실히 하겠다고 확인하고 검증하기 전에 이것을 열어주면 서해 전체가 분쟁 지역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 완충구역 맨 아래가 덕적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덕적도까지 내려온 데 대해서 유사시의 수도권의 이제 서쪽 방어선이 해상 방어선이 뚫리는 것이다. 이제 작전을 잘하신 분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해군에 이제 뭐지 지명은 못하지만 서해 이런 지역에 우리가 그 관할을 담당한 함대사라는 게 있고 각종 또 우리가 수도권 근처에 비행장들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출동을 시켜서 지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서북도서에 있는 백년도, 연평도, 소청도 이런 것들이 최전방이라고 그러면 덕적도는 그 뒤에서 전방에 있는 후방 보급기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다른 분야도 나오겠지만 북한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전선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뭐 크고 작은 도발을 했는데 그때 제일 애로사항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뭐 그것을 뭐 어떤 요인에서든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 웬만큼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왕만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국방부에서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신문 제외하고는 여러 기자들한테 NLL 문제를 북한이 양보했다고 많이 한 논리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해안선을 많이 양보했다. 그건 당연히 육지가 해안선이 길죠. 섬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황해도가 얼마나 깁니까? 해안선을 비교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 해안포도 뭐 6배를 그다음에 아니 해안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다 수역이 중요한데 느닷없이 해안선으로 가서 물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포. 지금 보십시오. 1, 2차 연평해전 때 해안포가 어디 우리한테 해안포는 전투에 가담도 못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방사포가 사지 해안포 들어왔습니까? 방사포는 해안포는 6.25 직전에 아주 낡은 거라 저는 가만히 고철이에요. 그 고철을 팔아서 우리의 해공군 우세한 전력을 발을 먹겠다는 겁니다. 마치 풍계리 핵심장 김정은이 입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리는 카드를 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얻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국방부마저 군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양심을 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후배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제가 선후배 간의 불편함에도 막론하고 후배님들이 잘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씀하셨지만 그 해안포 외에 사실 위협되는 게 방사포가 있고 또 지대함 실크원 미사일이 있는데 실제로 연평해전 때도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레이더가 가동되니까 우리 초계함들이 급히 후방으로 대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적도 이북에서 기동훈련을 별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지대함 미사일 사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대함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 논리가 해안선에 걸쳐서 해안포는 어차피 버릴 건가 한다. 해안선 바로 뒤에 있는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역 방사포 122mm 방사포 더 멀리 때려서는 240mm 방사포 아까 말한 실크웜이나 스틱스 같은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100km 정도 되죠 사거리가. 덕제산에는 SA5 공군 때리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런 거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섬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다 섬을 가는 데는
공중으로 가든지 배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묶였어요. 네. 그러면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그 젊은 장병들은 아니 북한이 마음만 달리 먹으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요. 네. 그게 또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지금 하여튼 저희가 한 방송한 지 20여 분이 지났는데 예상보다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들을 달면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 때도 저희가 조금밖에 소개를 못해 죄송했는데 오늘은 중간에 잠깐 다는 저희가 소개를 못해드리고 일부 질문이라든지 댓글 다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걱정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신장군님 말씀하신 국민공청회 그리고 왜 또 국민도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달아주셨고요. 하늘바다님은 우리 신장군님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을 모두 밝혀주세요라는 또 그 희망상 요청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또 전호님은 국가안보는 북한뿐 아니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엔 모두 가상의 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있음에도 무장해제에 가까운 NLL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이상 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말씀 나누다가 또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또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 네. 저 시청자 여러분 참 이렇게 뜨겁게 봐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20만이 되면 정부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할 건가 말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혹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아니 누구 맞는지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알고는 박수 쳐야 되지 않겠어요? 공청회 합시다.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댓글도 고맙지만 주변 분들이 널리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NLL 그 말씀을 좀 더 나누죠. 네. 그 아까 이제 그래픽에서 보셨지만 그 완충구역이라는 게 국방부가 처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그랬고 남북이 뭐 40km로 균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 일부 언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디지털 뉴스팀의 기자가 그 구글맵 등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85km, 북한은 50km로 오히려 우리가 이제 35km 더 긴 이런 이제 상황이 밝혀졌어요. 총 80km가 아니고 135km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북 간의 불균형이 생겼을까요? 이건 이제 합리적 취조까지 범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이번 합의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합의서가 나오고 난 뒤에 군사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의 많은 회담을 아까 655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정말 수십 년간 회담을 한 네. 통일부 전문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리신 분이에요. 그분 말씀도 듣고 아주 여쭤봤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합의가 단기간 있을 수가 없대요. 네. 또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NLL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뭐 기자님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네. 우리 남북한 군사당국 실무장관에는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네. 자기가 주장하는 개선을 기준으로 하자. 네. 훨씬 남쪽으로 내려온. 네. 우리는 NLL을 하지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한 네. 상태로 평양 갔는데 받아줬어요. 네. 그러면 거의 용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북한의 주장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충본부는. 네. 동해는 분명히 NLL이 기준을 한 겁니다. 그럼 명시를 했고요. 네. 지상은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서해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해 기준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옹색하게 아니 바다에 무슨 선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바다는 네. 서해는 선이 없고 동해는 선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공식한 변명을 해서 기자들이 치열하게 기자 정신을 물어보니까 뭐 네. 물은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지금 네. 정부 말을 듣는 거고요. 조선하고 문화 정도가 그 한국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방송사를 제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네. 청와대나 몰리니까 NLL이 기준했다. 재보니까 차이 난다. 뭐로 했느냐. 그래 갑자기 해안선 길이를 많이 양보했다는 걸 해안포 이야기로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네. 스토리가. 예.
제가 보니까 북한이 주장한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훨씬 NLL 남쪽에 있는 이거로 덩거리를 했는데 이건 합리적 추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약간의 5km 내의 편차를 주는 편법으로 발휘했어요. 이 서해 지역은 우리를 기준으로 한 NLL이 아니라 북한이 자기가 주장하는 군사 분계선에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해온 그걸 기준으로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의견을 100% 받은 거죠. 북한 주장은 경비 개선이라고 알려줬죠. 예.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해서 한번 다 나와보면 그게 관련자도 부르고 필요하면 뭐 그게 회담 참여한 사람들 불러서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렇게 해보면 국민 여러분 도대체 우리 NLL을 양보했는지 안 했는지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시원하게 끝장 토론하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요구한 겁니다, 정부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던 흥분이 돼서. 이제 방송 중에 사실은 특정 언론을 검증을 하시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적절치 않은. 죄송합니다, 방송을 몰랐어요. 우리 신양군님께서 이제 몰입이 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국방부가 처음에 뭐 80km고 같이 뭐 40km씩 나눴고 뭐 이런 설명을 한 것이 132km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여튼 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심지어는 군의 고위 관계자께서도 이게 135km를 처음에 80km로 착각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건 뭐 이렇게 여담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마무리하시죠 뭐. NLL이 우리 장병들이 1cm, 1m를 지키기 위해서 꽃다운 청춘 피지도 못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면서 통독하게 몇십 킬로를 안 재보고 했다고요?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알고도 했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직하게 좀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뭐 정직하다가 일반적으로 몰아붙이기는 좀 어려우니까 공청에서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지막으로 NLL 관련 말씀드리면 NLL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 국방부 고위 당국자 브리핑에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이번에 이제 남북 간에 협상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추석 직전에 결과가 나오니까 추석 밥상에 NLL 팔아먹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신경 썼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NLL을 의식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이게 탄로 나서 그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NLL을 안 팔아먹었으면 급경할 리가 없죠. 당당히 국민들 앞에서 북한이 명시적으로 NLL을 지금까지 관할의원 수역으로 인정은 하되 남북 기본합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경제적 이득과 평화를 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동 오로를 하고 여기에 충돌 조치 이렇게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그게 들킬까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거짓말을 하나 국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 저는 국어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뭐 신장군님께서 뭐 공청회 할 때 신장군님이 틀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NLL을 팔아먹었다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신장군님이 틀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실 그런데 그건 한번 정말 공청회에서 그 객관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토론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그러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현직에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나오세요. 제가 공개 여기서 요청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그분이 제일 이번에 합의를 하신데 핵심인 분 한 분 나오세요. 제가 끝장 타론 한번 해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 도전한 겁니다. 피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제 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DMZ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에서 40km 범위 내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 이제 설치가 20에서 40? 짧게는 이제 무인기의 경우는 이제 10에서 15km고요. 그래서 최저 10, 최장 40km까지 이제 설치가 됐는데 아까 우리 신장군이 말씀하셨지만 정찰 감시 능력은 우리 미군 포함은 더구나 이제 북한에 비해서 상당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주의가 준비했는데 우선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아, 그래픽 뜬 거죠? 예. 자, 그래픽 보시면서 좀 신양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무인기, 복잡하게 고정이기 구분을 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 보시다시피 서부 지역은 소위 MDL 중앙군사분계선을 좌우측 이제 남북으로 20km, 동북은 40km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핵전력은 빼는 거예요. 북한의 핵은 아예 빼고 핵을 제한 재래식 전력끼리 비교를 할 때 남북한이 군사력 균형을 이루는 핵심은 뭐냐면 양적으로 수적으로는 북한군이 종류별로 틀린데 평균 2 내지 3배가 많습니다. 뭐 병력은 2.5배, 포는 3배 이런 식으로. 근데 2.5배로 잡읍시다 간단하게. 2.5배가 많은데 이 부족한 건 우리가 뭐로 열세하냐면 질적인 군사력으로 우수한 성능이 우수한 군사력으로 유지를 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거기다 한미동맹이 있으면 훨씬 우리가 압도하니까 6.25 이후에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켰습니다. 이게 우리 안보의 가장 국방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우리 질적 우위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의 우수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결정적 비공에는 정찰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그래서 정찰 감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속속들이 봅니다. 자, 그러면 요 정찰 감시보다 더 큰 의미가 정보인데요.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 중에서 정찰을 해서 하는 것이 소위 정찰 감시예요. 그럼 정보의 수단은 뭐가 있냐? 우리 감청이라고 그러죠. 통신 감청. 신호정보라고 그럽니다. 신호를 통해서 듣는. 이거는 남북이 거의 비슷해요. 감청하는 수준은. 자세히는 맛을 못 드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영상정보, 정찰 감시를 통해서 화면을 찍어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인간정보라고 뭐 스파이를 집어넣든지 탈북자나 이런 사람을 집어넣든지 듣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공개정보라는 게 있어요. 공개정보는 뭐냐면 이게 뭐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은 신호정보에다가 인간정보, 그 다음에 공개정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정보 극히 제한돼요. 우리가 탈북자 해봤자 뭐 나중에 뒤에 넘어오고 군사 전문성도 없고 북한의 공개정보가 별로 없어요. 신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정찰 감시를 통해서 화면을 찍어오는 걸로 대치를 해요. 이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찰 감시의 비교 우위가 막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군이 달리 마음을 먹을 때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생뚱맞은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20km 이내에서 북한군을 도발 징후를 바라보는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분단급 무인기부터 앞으로 만들어질 사단 대대. 그래서 24시간 북한군을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공격 하나 안 하나 도발 하나 안 하나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백두나 건강이라든지 글로벌 호흡 같은 거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U2 정찰기도 있고 뭐 정찰기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우선 임무 자체가 무인기는 20km 이내에 북한의 군단 사단 최전선 부대의 도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의 후방 지역에 전략적 행동, 전략 정보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방문 주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통상 3시간에 한 번씩 돈다든지. 그래서 공백이 굉장히 전선 24시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 설명대로 그거 가지고 전선 감시를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호흡 4대 1조 가까이 했잖아요. 그거가 몇백 대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몇천조 들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정도로 전선 감시를 24시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으면 얼추 추산해도 몇 년치 국방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선을 감시하는데 글로벌 호흡이나 유투기를 쓰는 그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도 못합니다. 돈이 없었어.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핑계 대냐면 백주정찰기나 군단에 있는 정보보다도 신호정보를 가지고 할 수. 신호정보는 뭐냐면 감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 감청은 일반적인 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일반적인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저 사람이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 도발하는 징후를 발견하고 소위
화력부대, 포병부대하고 실시간 연동을 해서 네. 표적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그 네. 그 위치를 때리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표적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을 들었다. 네. 트럭을 타고 가는 병사가 통신을 했는지 네. 전차를 타고 가는 통신을 했는지 네. 모르잖아요. 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통신만 듣고는 저게 어떤 정보인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통상 이게 통신에 대해서는 네. 기만통신이라고 그러는데 산군데 여러 가지 깔아놓고 네. 허위 정보를 많이 줍니다. 네.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전은 적군도 감청하는 데가 알기 때문에 가짜 정보를 씁니다. 가짜 정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광캐 정확한 도발 징후나 도발 징후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타격 수단과 연동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국방부가 황당한 설명을 하냐면 탈북자 등 신문 첩보를 통해서 할 수 있대. 탈북자가 네. 북한 장사등포가 나왔나 그것도 뭘 모시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점쟁입니까? 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발 후배들 조금 군사 전문 지식이 무슨 정말 속아 웃을 이야기들을 이제 그만 군사 지식이 없는 우리 뭐 유 기자님처럼 같은 사람한테 안 될 거고 그 초보 기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망신당합니다. 네. 우리 신장군님 계속 이제 후배 현역 계신 분들 지금 저기 하고 계신데 예. 다는 아니고요. 국방부에 물론 이제 그중에 그중에 뭐 일부가 이제 그런 그다음 한마디 이것도 더 해야 된다. 예. 정장갑시 하나로 그러는데 예. 정밀 타격 능력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정밀 타격 20km 내면 또 국방부 설명에 의해서 네. 신문대로 그렇게 났어요. 후방에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도 있는데 어느 세월에 뭐 가까이 가서 떨어뜨리냐 하는데 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 네. 공군의 무기 체계는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네. 공대공 말고 공군이 지상으로 공격하는 공대지 공격이라는 두 가지 무기 체계입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하시죠, 뭐 무기 체계. 아이고 신장군께서 미사일이라는 게 있고요. 네. 밤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GM 이런 식으로 M으로 들어간 건 미슬이고요. 네. GBU처럼 B가 들어간 밤 폭탄입니다. 정밀 유도 폭탄. 네네. 그러면 미사일은 뭐냐면 자체 연료로서 비행을 하거든요. 네. 사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 많이 들죠. 네. 기름통이 무거워서 앞에 폭탄은 조금만 합니다. 네. 가까우면 폭탄이 좀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은 아무리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해도 네. 수백 파운드를 넘지 못해요. 네. 미안하지만 수백 파운드 가지고는 지하 시설을 전혀 못 보십니다. 이런 창문 같은 데 들어와서 정밀로 해서 몇백 킬로 평양에 있는 인민무력부 창문 3층의 두 번째 방에 창문은 뚫고 들어갈 수 있어도 네. 인민무력부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20km 내 북한의 군단 사단의 중요한 군사 시설들, 네. 장사등포 갱도라든지 저게 지휘소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반 것도 북한은 다 갱도가 돼 있어요. 네. 산이 깊숙이 팠어요. 네. 미사일은 가지고 부시지 못해요. 그럼 뭐냐? 밤이 있어요. 네. 밤은 20km 이내에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밀 유도 폭탄은 자체 엔진 추진이 필요 없어서 폭탄이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과거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걸 영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과거 스타일이고 여기에 좀 진보가 돼서 레이저 빔, 조종사가 목표를 향해서 레이저를 투사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레이저 빔을 따라서 폭탄이 갑니다. 이게 네. 가장 먼 게 15km예요. 네. 그 다음에 GPS 유도를 합니다. 네. 이게 20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 폭탄은 하나에 2,000파운드, 우리가 제이담이라는 게 2,000파운드, 네. GBU에서 28, 벙커버스가 5,000파운드 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꽁꽁꽁 무너집니다. 네.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미사일로 가지고는 장사정권이 군사시설을 파괴를 못해요. 네. 일부 기능은 마비시켜. 그러니까 미사일 가지고 못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신문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싣고 한다고 칩시다.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아니, 미사일은 싸구리가 매덕이에요. 보통 몇십억이에요. 폭탄 몇천만 원 합니다.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미사일을 가지고 할 수 있다도 쓰겠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세계 최고 나라 미국도 그렇게 사치스러운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장사정포 공격에 우리 현무2나 이런 것들은 전략미사일, 전략무기인데 쓰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아니, 현무2 이제 지상미사일은 네. 이렇습니다. 이제
공대지로는 예. 이렇게 비행기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미사일이라는 게 엘로통 때문에 수백관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후방에 있는 현무 2, 3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지상에 가기 때문에 미사일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하려면 타격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장사등포 갱도를 그러니까 전략 목표를 때려야 되는데 전술 목표 때리는 그게 게 주로 때린 게 뭐냐면 안 맞는 것이죠. 장사등포보다 더 네. 무시무시한 북한의 핵미사일, 네. 북한의 평양에 있는 전쟁 지도부, 네. 후방 지역에 있는 북한에 있는 비행장 네. 이런 표적을 때리려고 그것도 값이 비싸서 솔직히 뭐 네. 몇백 발 못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 다 드릴 수는 네. 없고. 그런데 그 몇백 개 되는 것들을 현무2로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또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발에 2, 30억 이상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2, 3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네. 북한의 정찰 감시 교육 때문에 2, 3천만 원짜리는 있어도 못 쓰고 네. 그래서 2, 30억짜리 만들면 우리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복지비 다 빼고 국방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네. 왜 멀쩡하게 쓰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걸 놔두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네. 그 아까 이제 무인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찍었다고 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자체는 이게 워낙 작고 그래서 뭐 레이더로 잡기도 힘들고 격추도 힘든 뭐 그런 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찰 능력은 우리가 쓰는 DSLR 카메라를 다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무인기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상도나 이런 거는 낮은 것인데. 아, 그건 자기 예. 필요도 없고 네. 전략적 충격을 주거나 네. 자기들도 무인기 발전 과정에 시험 비행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보기 뭐합니까? 그냥 네. 구글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말씀하신 송골매라는 군단급 무인기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경우는 뭐 섀도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이제 그레이글이라는 이제 그 공격기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신형 무인기들이 사실은 그 지금 비행 금지 구역 설정된 데서 평상시에 정찰 감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족쇄가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주한미군의 무인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술 정찰기인 RC-7B 같은 경우도 그 DMZ 인접해서 비행하면서 이제 그 DMZ 북쪽 전방 지역을 감시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미군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게 그 한미 간에 협의가 됐냐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당국자께서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2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의를 받았냐? 그러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래요. 그럼 52차례나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랬겠죠? 근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네. 용어 혼란 전술을 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직한 게 이런 거죠. 미국하고 한미연합, 네. UNC나 뭐 연합사하고 협의가 됐느냐, 동의를 뭐 했느냐, 네. 예, 협의를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와 동의가 네.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네. 섞었어요. 네. 충분한 협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 뉘앙스를 모르는 국민이 네. 동의로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네. 국민 여러분 충분한 협의를 하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동의 못했다는 것은 싸움이 많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네. 참고- 이견이 없는 건 충분히 필요 없고 네. 한 번 협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2차례 했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이견이 많았다는 반증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합사나 유엔사에서 네. 연합사가 어차피 전시에 전작권이 있기 때문에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이 갖고 있지만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연합 쿼다 위임상이라고 그래서 네. 전쟁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훈련하는 것은 네. 연합사령관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나서 한국 방위를 지키는 연합사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동의를 못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 다 되고 한국이 한미동맹이 없을 때는 자기 책임이 없는데 네. 아니 군인이 미국처럼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군인들이 임무를 중시하는데 내 임무가 네. 제가 연합사령관이라도 한반도를 방해해라 전쟁이 나면 임무를 네. 맡았는데 네. 한반도 방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오는데 네.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그 협의를 52에
했고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하고 했던 군사합의서가 전시에 우리 목숨을 내놓는 굉장히 위험한 합의를 해준 것이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오늘 아침에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유엔사 미군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은 오늘도 못 썼습니다. 근데 공감이란 표현을 쓴 거 아시죠? 외교적으로나 이럴 때, 근데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외교적으로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좀 그렇죠. 완화시켜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확인했다. 외교지 분은 외교부 뭐 경험 있는 분,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확인했다는 것은 둘이 의견이 갈렸다는 소리입니다. 공감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의견이 갈렸는데 당신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구나. 아, 한국군이 그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남북 관계를 최우선하니까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네 입장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동의는 안 하지만. 확인했다는 것은 그거조차 안 돼서 그냥 정말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 공감은 말 그대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동의는 이성적으로 합의를 해준 거고요. 공감은 가슴이 해준 겁니다.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드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장군님 뭐 미군하고도 협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현직 있을 때. 뭐 그 한미 미사일 지침 뭐 이런 민감한 사람도 뭐 많이 해보셨죠. 대여섯 번 한측 수석 대표로 미군들하고 뭐 자랑은 아니고 그때 샴푸 그때 제 작전본부장 할 때 8군 사령관께서 저보고 까다로운 네고시에이터라고 미군들한테 소문이 났다. 하도 빡빡 잘 우겼어요. 참고로 하여튼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DMZ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 사항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뭐 남북대화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 아직까지 우리 신장군이 말씀하신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미국의 동의는 완전히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국가안보님께서 합의서 이후에 유엔사 연합사 전자권 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연합작전 감시체계 어떻게 되고 미군이 단독으로도 작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 간의 이견이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주제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렇죠. 크고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도 질문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GP 숫자가 뭐 북한이 3배가 많은데 우리가 동일수로 했다 어쩌다 그것도 심각하죠. 근데 우선 잘 아시면 JSA 비무장하고 GP 숫자를 보면 오늘 브룩스 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DMZ 그러니까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뭐 평시에는 정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전시에는 이제 연합사의 후방 기지 역할에서 포스 프로바이더라고 소위 전력 제공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가장 대상물이 DMZ하고 NLL입니다. 이거는 만약 하려면 유엔사 감독하에 남북 당사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돼요. 남북끼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비무장지대화가 뭐냐면 한국전 이후에 전쟁을 안 하도록 만든 유엔사의 정전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을 일단은 그 완전히 방위해서 국군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엄청난 조치를 했죠. 두 번째 유엔사를 기능을 사실은 무력화시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미국 입장에서 아까 어떤 분이 단독 어쩌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한반도 방위는 한미연합이 지키고 평소에는 지키고 그 다음에 유엔사라는 조직을 통해서 막상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6.25 때 참전국들이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한국이 우리 민족끼리 하지 절대 우리가 국방을 가지고 안 지키겠다. 한국이 한국방위를 포기했어요. 자 UNC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해. 미국이 국제기구 유엔의 지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를 받으면서 하고 싶어도 혼자 어떻게 지킵니까? 미국은 그런 거 안 해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서 내가 국민 공청회를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국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가 오늘날 같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주국방 의지와 국방력 안보력의 발전, 그게 한미동맹 두 개 천축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력화되고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동포애를 믿고 우리가 미래에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뒷감당 자신 있으십니까? 공청회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께서 좋다.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북한 믿고 우리가 뒷감당 하겠다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저도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계속 강조하지만 국민 청와대 청원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세요. 네, 이제 지상 문제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 양측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에서는 이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구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지역 내에서 훈련을 중지하게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실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에서 훈련은 거의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별 타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 양심껏 이야기하면 제 3사단에서 네. 소위 백골 사단으로 알려진 제가 전선을 지키는 사단장을 2010년부터 11년까지 한 사람이에요. 백골 사단은 정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최정예 사단이에요. 예, 제가 좀 무시무시한 대적 광고도 만들어서 뭐 신문에서 내서 이슈도 되고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커다란 항의도 받고 뭐 그랬던 장본인인데요. 그때 우리 신장군이 표적으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저를 뭐 처단하라는 뭐 공개 서한장도 보내고 했는데요. 자, 국민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5km 이내 하면 이게 군에 갔다 오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DMZ 안에 이제 GP라는 게 있고 그죠? 이번에 없앤 거. 그 밖에 GOP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보통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철책 같은데 쭉 따라서 장병들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 GOP 철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MDL로부터 2km고 그 뒤에 3km는 이 부대들의 이제 대대 지휘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러 바뀌었고 여러 가지 5km 내에서 전방병사들이 많이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면 소총만 가지고 쏠 수 없잖아요. 박격포도 날라오고 포병도 날라오고 뭐 이렇게 날라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K4 고속 유타 발사기 그런 사격 훈련도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6.25 이후에 우리가 북쪽에다가 도발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안 해도 돼요. 한국군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계속 하니까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북한이 전혀 우리처럼 도발을 안 하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도발을 했을 때 아무 훈련이 안 돼서 결국 할 수 있는 훈련이 뭐겠습니까? 병사들 개인하게 사격 훈련일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앞 뒤에가 안 하니까 좀 게으르거나 괜히 훈련 열심히 하다 사고 날까 두려워는 또 잘못된 장교를 만나면 훈련도 안 할 거예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병사들이 자기 총 쏘는 거 외에는 총도 용감하게 쏠 수 있는 것은 내가 총을 쏘아서 1분만 버티면 막강한 우리 화력이 저걸 공격해 주니까 해주는데 믿을 거는 내 총밖에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숨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탁상공론 중에 탁상공론으로 국방부 설명했는데 누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원에서 철의 삼각지를 지키던 백골 사단장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국민공청에 나오세요. 그분 나와서 이거 했을 때 정말 우리 저는 그래도 철원이 중부전선인데요. 1사단 같이 문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뚫리면 부파발까지 1시간이면 그 서울로 들어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제발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세요. 왜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겁니까? 군인으로서 기본 양심으로 돌아가기 바라요, 우리 후배님들. 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우리 DMZ 안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북한 쪽에는 160여 개, 우리 쪽에는 한 60여 개, 북한이 한 2.5배 많죠. 근데 이거를 전체 다 철수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일단은 다 못하니까 1단계로 11곳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똑같은 숫자가 아닌데 일단은 철수하는 거는 11개씩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이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국방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우리는 이제 GP 뒤에 이제 GOP 철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GOP 소초도 있고. 근데 북한은 우리 같은 GOP 개념이 없다. GP가 곧 GOP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철수하면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그건 틀리고요. 네. 걔들이 북방에서는 철저히 추진을 해서 네. 민경조선에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전연지대라고 별도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방 말이 틀린 거고요. 그 작전 네. 보면 틀려요. 당연히 우리 같은 GOP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북방항에서 선상에 경계초소 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북방항 개선 근처에 먼저 총을 쏘았습니까? 북방에서 침투를 시켰습니까?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질 늘 해왔던 사람하고 지금 도둑질 안 하겠다고 마음 바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될 때까지는 언제 도둑질을 할지 모르잖아요. 나는 도둑질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네. 그래놓고 똑같은 서로 도둑놈 집하고 네. 정장긴 심집을 같이 물어서 똑같은 조건이라는 소리가 똑같다니까. 네. 그래서 제발 이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자꾸 변명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사과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네. 더 이상 나아가지 마세요. 더 이상 거짓과 허위로 변명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될지 몰라도 우리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냥 안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죄 짓지 마세요. 씻을 수 없는 죄 짓지 말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국방부하고 군에서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후배들이 네.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저희 방송이 1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1시간이 되면 우리 PD께서 경고 사인을 주시게 돼 있는데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우리 신장군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시간을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끝으로 네. 하나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평화회담을 마치고 귀국 보고 회견을 하실 때 이 북 장사정포 등 이 군축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셔도 마찬가지 그 지난번 귀국 보고 기자회견 때보다 더 진전된 군축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정포 자체야 만약에 다 철수를 한다면 우리 수도권에 사실은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가 장사정포라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북한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뭐 우리뿐 아니고 미군의 210 화력여단 같은 이제 포병 전력까지 같이 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북한이 장사정포 뒤로 물립니다. 북한이 물렸다고 밤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스카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진짜 우선 물렸는지, 물리는 신용 처음에는 물려갔다가 네. 밤중에 다시 오는지 봐야 되겠죠. 네. 깜깜입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오픈 스카이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정말 제대로 물렸다. 네. 지킨다. 그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지금 한국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간단히 서부전선만 기준으로 하면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212km, 서울 시청까지 62km입니다. 네. 우리가 3분의 1 이상 공간이 협소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성격상 선제 공격도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네. 우리의 전략적인 융통성은 훨씬 공간적인 면에서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방어선을 촘촘하게 해놨어요. 북한은 방어선이 크게 없습니다. 공격할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적이 혹시 자기들이 공격했다가 실패해서 6.25 때처럼 우리가 반격해 올 걸 대비해서 맞추는 방어선이 있어도 네. 최초는 방어를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방어시설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방어선에다 많은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포병이나 213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연합으로. 네. 자, 이걸 동시에 물리면 네.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특히 걸프전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대칭 전력, 그 중에서도 핵 무력 대량 살상무기 위주로 증강하는 동안 네. 우리는 화학무기도 못 가지고 파리 화학협정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포병이나 정밀 타격 능력을 여기 전선에서의 타격 능력을 많이 보강했거든요. 네. 이거 동시에 뻗버리면 네. 대한민국은 안전판이 없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나가서 지금 그런 논의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뭐 알고 있는데 네. 여기도 서해 평양일지대처럼 군사분계에서 몇 킬로로 완전히 비무장지대화를 확대를 하자.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 공간이 좁죠. 거기다가 우리는 참 그 수도권이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네. 경기 남부 지역 하다못해 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파주 신도시, 일산 신도시, 김포 신도시. 지금 한강 자유화구역 돼서 깜깜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김포 시민만이 한강 자유구역에서 우리가 북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동향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앞마음 먹고 김포 신도시로 올라오면 지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김포에 있는 방어선을 다 철수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산 앞에 임진강연에 서 있는 방어선이 평화선안 된다고요? 그럼 제일 전방이 누굽니까? 파주 신도시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가 일산입니다. 파주, 일산, 김포 시민들이 6.25 때처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낼 겁니까? 6.25 노래 나온 것처럼. 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장사정포 철수라는 그 함정을 던지면 이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북한한테 받은 것도 없이 관중공으로 다 양보해 줬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는 정말 마지막 남는 생명줄까지 허무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발 지금부터 회담에 나가시는 후배 여러분, 정권은 유한한데 국가는 무한합니다. 애국심과 양심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이 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제발 우리 후배님들의 애국심과 명예에 호소합니다. 네. 우리 신 장군님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정권은 유한한데 국가는 무한하다. 네. 이거는 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인들한테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말씀을. 예. 대통령 말을 인용하니까 대통령이 뭐 저를 불편해지지 않으시겠죠? 예. 오늘 하여튼 그 장시간 우리 신 장군님 정말 열정 어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9일에 평양 정상회담 때의 군사 합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신 장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 공개적인 토론, 논의 그리고 고민을 하는 이러한 자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방송을 중간부터 또는 뭐 끝부분부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 풀 영상을 조선일보 유튜브 그다음에 유영훈의 군사세계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풀 영상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우리 신 장군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국민 청원해 주세요. 네.